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17살이 되던 해 여름, 그것이 얼마나 잔혹한 현실인지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강남 대치동에서 촉망받던 피아노 영재였던 제가 미국 텍사스의 낯선 고등학교에서 아시아인 계산기라고 불리며 조롱받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조롱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024년 7월 15일 서울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저는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3일 후면 국제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본선이었거든요.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저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쇼팽의 발라드 1번,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에게는 특별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칠 때 손가락의 움직임을 수학적 패턴으로 분석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름다운 선율로만 들었지만 저에게는 완벽한 알고리즘처럼 보였습니다. 1번 손가락이 도를 누르면 3번 손가락은 미를 누르고 그 다음에는 5번 손가락이 소를 누르는 식으로요. 마치 컴퓨터 코드 같았습니다. 엄마는 제 이런 모습을 보며 항상 신기했어요. 음악을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한다고, 때로는 감정을 더 중시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 패턴 속에서 더 큰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엄마가 운전하시는 차에서 저는 내일의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뒤바뀌었어요. 마주 오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저는 가벼운 타박상이었지만 엄마는 달랐습니다. 오른쪽 손목의 인대가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했어요. 피아니스트에게 손목 부상이라니, 그것은 곧 죽음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꿈의 절반이 사라졌다는 것을. 엄마가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다면 엄마의 레슨비로 생활하던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아빠는 작은 회사에 다니셔서 수입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엄마의 재활치료비, 수술비, 그리고 저의 피아노 레슨비까지.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갔어요. 아빠는 밤늦게까지 알바를 하셨고 엄마는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8월 말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미국에 계신 아버지한테 부탁해보자. 서연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할아버지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전설 같은 존재였어요. 젊었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반도체 공학을 전공하시고 돌아와서는 삼성전자 초기 개발진으로 일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10년 전 다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거의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9월 5일 인천공항에서 저는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텍사스 오스틴 공항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예상과 달리 할아버지는 여전히 정정하셨고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서연아,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오스틴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도시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길거리의 간판들, 사람들의 대화, 심지어 공기의 냄새까지도요. 오스틴 고등학교에 전학을 간 첫날, 저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영어는 피아노 용어 정도만 알았을 뿐이었거든요. 복도를 걸어갈 때마다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저의 어느 나라에서 왔지? 아시아 애 같은데 중국인가?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속삭이는 소리들이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교 상담사가 제 시간표를 짜줄 때였습니다. 원래는 음악 수업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음악실이 공사 중이라서 다른 과목을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남은 자리는 컴퓨터 과학 수업뿐이었습니다. 컴퓨터 과학이라니, 저는 피아노 외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에밀리 톰슨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선생님이었습니다. MIT 출신의 실리콘밸리에서 10년간 일하셨다는 소개를 들으니 더욱 위축되었어요. 자, 오늘은 새로운 전학생이 왔네요. 박서연 학생, 앞으로 나와서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음악을 전공하려고 했지만 컴퓨터 과학도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에밀리 선생님의 표정이 묘했어요. 음악 전공이었다고요? 그럼 수학이나 과학은 어떻게 되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한국에서는 수학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에밀리 선생님이 코웃음을 치시는 것 같았어요. 첫 수업 내용은 기본적인 알고리즘 개념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노트북으로 코드를 따라 치고 있었는데 저는 종이에 메모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칠판에 적힌 반복문과 조건문들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피아노 악보를 볼 때처럼 말이에요. if문은 악보의 세멸인표 같고 포문은 반복되는 선율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시험이 있었어요. 간단한 정렬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문제였는데 다른 학생들은 30분 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를 보자마자 해결 방법이 떠올랐어요. 피아노에서 음계를 정렬하는 것과 똑같았거든요.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차례대로 배치하는 것처럼 숫자들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렬하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손으로 공중에 코드를 그리듯 문제를 풀었습니다. 20분 만에 답을 제출했을 때 에밀리 선생님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박서연, 정말 혼자 푼 건가요? 네, 선생님. 어디서 이런 방법을 배웠죠? 그냥. 생각해보니까 피아노 연주할 때와 비슷한 것 같았어요. 에밀리 선생님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피아노와 프로그래밍이 비슷하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오후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누군가 제게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친근한 미소를 가진 흑인 학생이었습니다. 안녕, 나는 제이든이야. 너 오늘 컴공 수업에서 대박이었더라. 제이든은 음악과 코딩을 둘 다 하는 특이한 학생이었어요. 방과 후에 자신의 작업실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따라가 보니 컴퓨터 여러 대와 신디사이저, 그리고 각종 음향 장비들이 있었어요. 나는 음악을 코드로 만드는 일을 해. 너도 음악을 한다고 했잖아? 저는 제이든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려고 했던 것, 어머니의 사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제이든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음악과 코딩이 비슷하다는 내 말이 맞아. 둘 다 패턴과 구조를 다루거든. 한번 같이 해볼래? 그날부터 저는 제이든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든은 저에게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개념들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음악 이론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신기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의 화성 진행과 코드의 함수 호출이 비슷하다는 것, 리듬과 알고리즘의 반복 구조가 같다는 것들을 말이에요. 저는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밀리 선생님은 저를 더욱 의심스럽게 봤어요. 두 번째 시험에서도 만점을 받자 선생님이 저를 개별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박서연, 솔직히 말해보세요. 누가 도와주고 있는 거죠? 아무도 안 도와줘요. 정말 혼자 한 거예요. 한국에서 미리 이런 것들을 배웠나요? 아니에요. 처음 배우는 거예요. 에밀리 선생님은 제 대답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시험을 준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 주에 특별평가를 하겠습니다. 대학교 수준의 문제로요. 교실이 웅성거렸어요. 고등학생에게 대학교 수준 문제를 내겠다니 다들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흥미로웠어요. 에밀리 선생님이 정말로 제 실력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컴퓨터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을 신기해하셨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음악을 좋아했어. 그런데 공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지.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음악과 코딩은 모두 패턴이야. 그리고 창조의 과정도 비슷하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느끼고 있던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드디어 특별평가 날이 왔어요. 에밀리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문제를 보는 순간 다른 학생들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배운 적 없는데. 저도 처음 보는 복잡한 머신러닝 문제였어요. 하지만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니 제가 최근에 제이든과 함께 고민하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바로 음악의 패턴을 분석해서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었거든요. 저는 피아노 연주할 때처럼 손가락으로 공중에 코드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음계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것을 데이터 구조로 변환하고 패턴 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과정을 머릿속에서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어요.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의 첫 부분, 그 유명한 따따따단 리듬을 기반으로 한 작곡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칠판 앞으로 나가서 제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음악의 모티프가 어떻게 반복되고 변주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던 교실이 점점 집중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에밀리 선생님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분 동안 칠판을 가득 채우며 제 솔루션을 완성했어요. 끝나고 나서 교실이 조용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거 정말 작동할 것 같은데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밀리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제 풀이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난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완벽합니다. 그 한마디에 교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에밀리 선생님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뭔가 고민스러운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서연, 수업 후에 제 사무실로 와보세요. 수업이 끝나고 에밀리 선생님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계셨어요. 한참 후에야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0년 전 제가 한국의 IT 기업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좌절을 겪었죠. 제 아이디어들이 무시당했고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도 밀려났어요. 에밀리 선생님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학생들을 볼 때마다 편견을 가지게 되었나 봐요. 암기만 잘하고 창의성은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당신을 보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그제야 에밀리 선생님이 왜 저를 그렇게 의심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당신의 접근 방식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창의적이었어요. 음악과 프로그래밍을 연결하는 관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미안해요, 서연. 당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에밀리 선생님은 저를 위해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해 주셨고 다른 학생들도 저를 다르게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시아인 계산기가 아니라 창의적인 문제 해결사로 말이에요. 제이든과 함께 만든 AI 작곡 프로그램은 점점 완성되어 갔어요. 베토벤 스타일의 클래식부터 재즈, 심지어 K-파프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국 고등학생 코딩 대회에서 저희 프로그램이 대상을 받은 것입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수백 개의 작품 중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시상식 날 저는 무대에 올라서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음악에서 코딩으로 넘어왔는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과 깨달음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음악과 코딩은 결국 같은 것이었습니다. 둘 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위이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언어였어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MIT 교수님도 계셨어요. 서연,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생각은 없나요? 당신 같은 학생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인재예요. MIT 조기 입학 제의라니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할아버지와 상의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성장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서연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많은 편견과 차별을 겪었지.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할아버지도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그럼.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심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 실력으로 증명해냈어. 너도 똑같이 해낸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도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MIT 입학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컴퓨터 과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은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개발한 AI 작곡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졸업식 날 에밀리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서연, 당신을 가르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요, 선생님. 선생님이 저를 밀어붙여주지 않았다면 제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에밀리 선생님은 웃으시며 제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베토벤의 교향곡 전집 CD였습니다. 음악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만의 특별함이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음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음악을 더 큰 무대로 확장시킨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 저는 MIT에서 음악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AI 작곡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음악가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더 이상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꿈은 없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어머니도 이제 많이 회복되셨어요. 비록 예전처럼 연주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보시며 정말 자랑스러워 하세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좌절이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피아노 영재에서 AI 개발자가 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만드는 법, 그리고 진정한 창의성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이해받지 못해도 자신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